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어제부터 진행된 이른바 법 왜곡죄 내용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하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는데 당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대구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간 이유는 뭔지, 향후 정치적 행보는 어떤 건지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24시간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마무리되고 이제 표결 중입니다. 지금 먼저 법 왜곡죄에 대한 아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기도 하고요.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법 왜곡죄 강행 처리를 멈춰야 합니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조경,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등을 법 왜곡죄로 보고 검사, 판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일반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국민들이 검사, 판사를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하는 것도 우려됩니다만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국회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의 환장의 콜라보를 통해 판사 검사에 대해 무분별한 법 왜곡죄 고소와 여론 재판이 이뤄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천하람 의원 얘기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국회의원들, 정치인과 강성지지층의 환상의 콜라보를 통해 판검사에게 무분별한 압박을 끼칠 것이고 그래서 재판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 이제 보니까 뭐 진보 성향 시민단체 김수민 평론가님 뭐 이런 데서도 이거는 좀 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건 좀 잘 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 저 뭐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괜찮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저께 상정 직전에 또 후다닥 좀 바꿨어요. 네. 근데 어떤 부분 바꾼 건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요렇게 바꾸면 법왜곡죄 위헌성 시비라든지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원안에서 바뀐 부분은 모든 재판에 판사를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 원안인데 네. 수정안에서는 형사재판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가 원안이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썼어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라고 그러니까 알면서도라고 네. 하는 구절에 좀 힘이 들어갔고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이런 행위들은 처벌하도록 원안대로 유지가 됐는데 삭제가 된 것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1심이나 2심 판사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판단을 해서 다른 법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에 그것도 자칫하면 처벌될 수 있다. 기존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법원 현장에 보면 1, 2심 판사의 새로운 판례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판례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식해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좀 고치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저는 사실 원안하고 수정안이 그러니까 원안에 들어가 있었던 취지를 자세하게 쓰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원안으로 하든 수정안으로 하든 네.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거나 해도 무혐의나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법을 속마음을 왜곡했다.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는 진짜 극악하게는 고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리고 뭐 증거 조작이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 날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정도 행위들은 법 왜곡죄가 없어도 처벌될 수가 있는 네. 것들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말 사악한 행위는 맞는데 기존 법에 처벌할 게 없네라고 싶은 그 정도를 딱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악용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일단 걸고 보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판사예요. 네. 김규영 대변인. 근데 이제 그 신문을 하는데 피의자 네. 신문을 그 재판정에서 해요. 그래서 약간 피의자에게 불리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피의자가 이 판사님 법 왜곡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자 이게 과연 판검사 스스로 이거를 자기가 조심해서 법을 왜곡하지 말아야지 하는 효과가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 휘둘릴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답이 나와 있는 게요.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법사위 간사인가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무죄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 기준에 볼 때 유무죄를 봤을 때 자기네 편들은 무죄고 상대 진영은 유죄라는 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법 왜곡죄 관련해서 처음에 작년까지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판사 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니까 그때부터 특별같이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다. 그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나온 게 법 왜곡죄다. 그렇죠. 출발 자체가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이게 보면 뭐 본인들이 수정을 했다지만 결국은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판검사를 상대로 해서 겁박하고 압박한다는 그 본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대상을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특정인인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나치게 주관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심의 영역인데 그 내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결국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국회의원도 입법 왜곡죄를 좀 만들어가지고 법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 잡고 되게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런 처벌해요. 법을 예. 처벌해야죠. 그럼요. 이런 논리라면 그럼요. 해야죠. 그러면서 좀 강력하게 하다가 수정하면서 문구를 좀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를 굉장히 공격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란 부분에 대해서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법 왜곡죄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다분한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막 통과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표결 결과 나오겠지만 요거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재판소 원제, 그 다음에는 대법관 증원, 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거긴 하지만 대법관 증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줄줄이 처리가 되게 돼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막판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사실 법사위원들이 해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후다닥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사위원들은 통보를 받았어요. 그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 김영민 의원으로 이제 대표되는 뭐 간사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 김영민 의원은 원한 대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뭐 김용민 의원은 전혀 그죠? 물러설 기색이 없고 누더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쪽도 일종의 수정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김용민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뭐 김용민 의원이 그나마 괜찮다고 했던 수정안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뭐 저는 이게 법 왜곡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네.
본회의를 앞두고 물론 수정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수정안은 제가 지방의원 할 때 일화가 떠올랐는데 제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니 뭐 사안은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네. 제가 찬성할 수 없는 안으로 해서 어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본회의 수정안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의원들 그 당시 기준으로 5명 저까지 해서 6명 서명을 받아야 수정안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지방의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국회처럼 네. 수정안 내고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건드리지 마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저항한다고 아침부터 의원들 6명 모은다고 규합을 했어요 결국 6명. 결국 규합을 했는데 의원 중에 한 분이 하도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뭐하러 회의를 하나. 상임위가 무력화된다 이런 네. 식이면 그래서 한 분이 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나 좀 빼줘라고 해서 수정안 내는 게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젊은 의원이 의욕은 좋은데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뭐 그때 의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책에 나오는 거 다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좋다. 내가 있는 상임위에서 내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일단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원안에 대해서 불만을 미리부터 피력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게 수정안이지 네. 본인들이 통과시켜놓고 수정안 부랴부랴 올린다. 물론 정말 틀렸다 싶을 때는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까지 과정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졸속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잡아놨어요. 부산으로 간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방향은 잡아놨고 이게 이제 지지층들이 많이 잡아놓은 방향인 거죠. 근데 사실 기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고속버스를 탈지 이런 것들은 안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서로 가야 되는지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안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된다. 지난번에도 사실 계속 민주당이 막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 수정안 내가지고 본회의 올리고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다 못해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본회의 통과시켜놓고 아차 이재명 대통령님 법안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비판받아야 된다. 법 왜곡죄 찬반을 떠나서. 자, 이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규영 대변인 이건 뭐 너무 서둘러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아마 이거는 아예 그 태생조차 없어야 되는 법이다. 이게 이제 기본 견지인데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의견도 듣고 뭐 해야 되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30분 전에 막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고 의총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또 법사위원들은 뭐 강경파든 무슨 온건파든 간에 이건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기 과정. 우선적으로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고 의석수가 많다고 보니까 이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수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도적 자제 아니면 절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법사위에서 폭주하고 뒤늦게 지도부가 뭔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저번에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법이 있었고 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게 있었습니다. 저는 통과된 거 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튼 톤다운 하긴 했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이게 민주당이 야당 때 끊임없이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는 뭐 국민을 조금 염두에 둔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청래 지도부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성인 법사위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것들은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뱉어낸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방향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강성 지지층을 지금 의식하고 있고 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갈 건데 녹취 하나 듣고 갈게요. 자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 이제 열렸고 일반 이 법 왜곡죄 말고도 뭐 재판 소원제 법안, 대법관 증언 법안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좀 유감이라 그럴까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법원 입장 표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천준호 민주당 운영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한참 놓쳤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지난 9월 전국 법원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법관 증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의 결과 역시 사법 독립을 앞세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천준호 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진정한 반성 없었고 뭐 딴소리 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기환송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건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반대 측에서는 이거는 그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한 거다, 판결을 한 거다 이러고 맞서고 있는 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 표시 이건 이런 그 엄청난 문제 이런 건 더 수기 과정 거쳐야 된다. 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범 여건이 사법개혁 3법 논의하는 동안 뭐 하다가 뒷북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조희대 그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건 압니다. 특히 여당이. 자 근데 지금 좀 입장을 일찍 냈건 지금 막 이제 닥쳐서 냈건 법원의 입장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냐. 최소한 결정은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여러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쓰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개혁,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자기 편을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국민들이 법원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혹은 나가서는 부조리를 겪는 사례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있는 것이고 당장에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의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소위 사회면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또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을 받고 있는데 사법농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직권남용이 적용이 안 되다가 이제 적용이 되는 쪽으로 또 이 논리를 만드는 이 판사들도 생겨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게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그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했던 부적절한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으로도 사법개혁의 논리는 충분히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자꾸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사법부도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어떤 방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 항상 정치권에서 압력을 행사를 하면 그때 가서 반대 정도만 한다. 이게 문제라고 봐요. 지난번 내란재판부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실 대법원에서 내세웠던 그 새로운 안 그대로 그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그때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 반대하는 모습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거는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방면에서라도 대안을 찾아서 이런 사법개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역할인데 너무 그쪽으로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잊혀지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가 있는데 법원 행정처의 어떤 그 중앙 집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권위성 이게 사법농단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국회에서도 뒷전에 지금 밀려나 있고 사법개혁 3법이 이게 왜 안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나 이 판사들이 먼저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자.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또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통해서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자. 이런 논의를 법원 내에서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은 대법원이 민주당하고의 갈등에서 더 불리한 처지로 몰리게 된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폭주라고 야당에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강행 움직임 이런 부분 상당히 무리다라는 지적을 하지만 사법부 스스로도 약간 좀 그 자체 개혁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의 폭주가 워낙 그 전체로 볼 때는 비율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법부 부분도 책임을 상당히 좀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천준호
의원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데 민주당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조은석 특검 통해가지고 내란 특검 통해가지고 탈탈 털었잖아요. 내란과 한통속이라고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로 했잖아요.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무혐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땠죠?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4인 회동설을 하면서 가짜뉴스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데 반성합니까? 인정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인데 누가 누구한테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사법이란 건 뭔가 법원이란 건 뭐죠?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거기 가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래 서로 수긍하자 이겁니다. 근데 수긍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주권. 본인이 선택받아서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 삭제를 하자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럼 제가 죄를 지었는데 재판 안 받고 그러면 공소 취소해달라. 제가 권력 가지면 그러면 용인하겠습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4심제, 이 4심제를 왜 합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나왔을 때 4심제 끌고 가서 무죄로 만든다는 거고 이 법 왜곡죄 왜 하는 겁니까? 판사들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관 알박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판사, 대법관들 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베네수엘라나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는 행태가 대법관 수를 확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 왜곡죄 신설 이 내용 담고 있습니다. 163명 찬성. 이탈표가 조금 있었네요. 범여권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도 이 형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꽤 중요한 법안인데, 자, 형법 개정안 통과했고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 임시국회 행정통합특별법이 이제 주요 법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하고 충남 대전 통합법안은 이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아직 좀 그 지역에서 이견이 있다 이랬는데, 자, 대구 경북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들과 주로 의원들이죠. 찬성이 중론인데 왜 지도부가 이게 반대하냐 이러고 좀 약간의 갈등 국면을 맺고 있고, 이건 짤막하게 김기붕 대변인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주민 투표라는 어떤 절차가 중요하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주민 투표가 필수는 아닌데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다 지역이 싫어합니다. 지금 반대가 해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으로 네. 대전, 충남의 어떤 통합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그건 냈뒀어요. 다만 전주하고 광주를 통합하는 부분과 광주와 전남. 광주하고 전남 그리고 또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돌을 던졌죠. 근데 우리가 좀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 권한을 이전하는 것과 조세권을 이양하는 부분이 법에 봤을 때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그게 재량 사항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강제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게 있는데 광주하고 전남이 되는 거 보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에 지도부와 대구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급한 마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던 주호영 의원이 지금 좀 미비된 게 많대요. 자기가 봐도 이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앞으로 좀 고쳐나가면 되지. 일단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철욱 경북지사도 지금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좋고, 그렇지만 이게 뭐 완벽한 법안은 아니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개문발차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개문발차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 기회에 막대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리하게 고쳐나가면 된다 해서 이게 상당 기간 좀 더 지속될 이슈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지방의원도 그쪽에서 하셨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 같아요? 일단- 선거 전에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판했던 민주당이 본회의 전에 막 수정안 내고 하는 거 네. 를 국민의힘이 욕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개문발차 아니 대구 경북이랑 광활한 지역이 통합하는 게 개문발차 할 사안이냐 이거죠. 할 사안입니까? 개문발차도 뭐 봉고차나 버스 정도에서 하는 거지 대형 트럭에서 지금 KTX 개문발차. 그렇죠. KTX를 KTX 개문발차는 개문발차. 그 비유가 어울려 보이는데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여기서 쏙 빠져 있는 쟁점이 있어요. 시민사회에서는 제기되지만 정치권이 모르쇠하는 거. 대구 경북 특별법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성안을 한 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제 252조하고 253조는 같은 조문입니다. 법안 어떻게 쓰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복붙을 한 거죠. 복붙을 실수를 한 거죠. 아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이다가 252조랑 253조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복명복창도 아니고 이런 법안이 나온 데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대부분 반려할 수밖에 없었던 조항이 뭐 툭하면 다 규제 완화예요. 다 예비 타당성 면제해달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조금 그 비용 대편익이 낮게 나오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있다 싶으면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호남선 KTX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지어져서 효자 노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래도 거쳐야죠. 근데 그걸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이 지역 정치권의 문제다. 호남도 그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계속 뭐 애초에 있었던 안에는 무슨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 규제에서도 이 글로벌 경제특구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지방분권의 위험을 보여준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실제로 이게 민주화가 아니라 어떤 강자를 위한 규제 완화, 환경, 노동 또 재정에 대해서도 감세 이런 쪽의 경쟁으로 치닫거든요. 예, 예. 미국이 유럽보다 복지국가가 덜 발달한 것도 분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만 잔뜩 보여주는 사실 행정통합은 통합대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지방분권까지 더 얹어가지고 우리한테 권한 더 달라.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대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소통령 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할 수 있는 통합도 제대로 안 되게 하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막 그 뭐라 그럴까 본래 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벗어날 수 있는 데다가 심지어 만약에 정치공학적인 어떤 선거를 앞둔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더 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김기웅 대변인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알지 않습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전하고 충남이 통합되면 그쪽으로 나올 것 같다. 통합되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커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도는 통합시장 통합 뭐라고 할까요? 특별시장 정도는 돼야지만 나오는 건가요? 충남지사만 해도 엄청 큰데. 그러니까요. 뭐 제가 볼 때 이제 충남이나 어쨌든 아니면 김기웅 대변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예. 많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애초부터가 선거 전략으로서 됐기 때문에 좀 예.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교통량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은 마장램프부터 쭉 정체길이고요.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도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부간선로 금천나들목 방향은 성산대교부터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일대가 혼잡하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반월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 군자 분기점에서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남사까지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지나 팔곡까지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님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4선 중진 의원들 만났습니다. 중진 의원들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고요.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12상 비상계엄, 내란, 탄핵, 뭐 여러 현재 이 난제들을 빨리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쾌도난만식으로 빨리 매듭을 풀고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공동체인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만든 장본이 누구입니까? 정부 여당이죠. 그러나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야. 자, 윤상현 의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빨리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사뭇 좀 달라졌어요. 윤상현 의원이 달라졌고, 뭐 그 전에 뭐 친윤 핵심이라는 뭐 윤한홍 의원들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사선 중진들을 장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뭐 이게 뭐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재가동하자. 이건 장 대표가 수용한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중진 의원들은 다 어디가 있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만남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중진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진통이 뭔지를 잘 경험해 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어떤 루트가 생겼다, 채널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지도부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 측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우선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법안이 그냥 날치기 통과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제도를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 자체를 노골적으로 집단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괴물 독재 정권이 만들어진다. 왜 그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했지만 그게 계엄 해제 표결로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법을 망친다. 사법제도.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위해서 뭔가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런 반성을 토대로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 지도부를 바꿔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지도부에 일단은 힘을 실어주되 중진 의원들의 어떤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모색해보자.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 중에 장동혁 대표도 1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이제 입장 네. 발표를 하면서 무죄 추정 원칙도 얘기하고 오히려 절연해야 할 사람은 당 발목 잡는 그런 비판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그 무리한 뭐 네. 강행이라든지 이런 지적하고 이거에 싸워야 된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상수고,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거는 야당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거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또 민주당 거대 여당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동을 걸고 거기에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지극히 그거는 상수고,
지금 그게 지금 본인들의 어떤 그 황골탈퇴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 이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의 대답은 왜 자꾸 피하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자꾸 과거에 저기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 그러는데 발목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미래로 나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계엄 관련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고 네. 17명 했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못 들어왔지만 들어왔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거 계엄에 대한 명백한 입장 발표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 나왔는데 저는 이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다가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파면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입장이 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우리한테 결국 영향력을 미치는 게 사법제도가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저희한테 뭐 나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좀 차분하게 내려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게 저는 방점이 맞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어떤 포지셔닝, 자세, 반성 그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이거가 전체인 양 계속 하다 보면 매몰된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 너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그 프레임에 잡혀 있지 않으려면 진작에 떨치고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 또 듣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이건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조언 내지는 충고를 한 네. 중진 의원들 중에 윤상현 의원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늪에 들어누운 장본인 중에 그것도 대표적인 분입니다. 아니 12.3 내란이라는 게 그때 포고령을 통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잘 알겠죠. 본인도 표결했으니까 그때 국회 군경이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봉쇄하고. 그런데 그때 사건 직후에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나요?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냐. 저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한 수를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네. 반전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그래놓고는 아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계엄 해제 표결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 대표도 그걸로 승부를 못 거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호개인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도 하면 안 된다에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남한테 얘기를 할 거면 본인부터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잘못한 것부터 수습을 하고 나와야 된다. 요즘 세상에 사육시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생육시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좀 보는데 어제부터 대구 찾았고 내일까지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 서문시장 갑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그 대구 현장에 우재준 최고위원 동행했고요. 내일도 뭐 한 의원들 서너 명, 너다섯 명 이렇게 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김기영 대변인. 제명된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 같이 하는 건 해당 행위다. 따라서 징계 사유 해당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명이 좀 많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제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상 제명이다. 윤리하면 그거는 사법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는 못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튼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명이 됐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셨어요. 당내 재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처분 같은 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사실 정치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보면 최고위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게 지도부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또 당내 파열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튼 지금의 논란이 뭔가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무력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뭉쳐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계속 이게 뺄셈의 정치 아니냐. 그다음에 뭐 숙청 정치라는 표현도 쓰고 징계 정치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일들이 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김수민 평론가님 보세요. 덧셈이 꼭 옳고 뺄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뺄셈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뺄셈을 안 하거나 먼저 해야 될 뺄셈을 안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제명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원론적으로는 딱 떼놓고 보면 제명된 옛날 당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치 행사하는데 우리 당 당원 나아가서는 의원이 간다? 이것도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입니다. 당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거죠. 제명까지 누군가를 시켰는데 그 사람 편을 계속 든다? 근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예. 그 징계가 옳았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게 그게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지금 안 가고. 동행하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동행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애초에 당의 질서를 이렇게 만든 지도부를 포함한 당권파나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도부에서 강하게 뭐라고 할 명분도 안 서는 것이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원 아닌데 나중에 뭐 부랴부랴 입당했나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몇몇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그쪽에서 뛰셨던 분이고 거기서 선거운동 다들 했거든요. 그때는 징계했습니까? 징계 논의 있었나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밤중에 30몇 개의 서류를 내고 부랴부랴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던 그 사건, 그래가지고 무슨 뭐 트럭이라든지 티셔츠까지 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갔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일관성도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 대변인. 그 당시 짤막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는 당원들이 다 원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여론조사 당원들 조사까지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아니 당원 당규로 다 진행돼서 경선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아니. 그냥 단일화를 아니. 단일화도 아니고 당내 들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이 문제는 뭐냐면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무소속이었지만 그분과의 단일화를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갖다 다 뛰는 후보들이 다 원했습니다. 그게 다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좀 다르다는 얘기 하셨고, 자, 다뤄야 될 주제가 몇 개 더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민주당에서는 또 묘한 흐름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타이틀을 걸고 하다가 이거 너무 아무리 야당이 지금 무력해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좀 나오다가 그거를 그럴 바에 또 개파 모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니까 당 기구로 전환하자 이래가지고 관련 특위를 만들었더니 일부 의원들은 나 그럼 탈퇴할래 그러고 탈퇴하고 있고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건 이제 약간 개파적인 그런 그것도 있지만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간판거리만 했지 의원들 100몇 명이서 나서가지고 공소 취소 모입니다. 이게 적절하냐 이런 약간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꾸 뭐 명확한 방향 설정 없이 그러니까 뭐 그 체육대회 때 흔히 하는 게임처럼 호루라기 한 번 불면은 왼쪽으로 달렸다가 한 번 불면 오른쪽으로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꼴찌하다가도 1등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아마 이 100몇 명 넘는 의원들이 참석을 했던 것은 꼭 내가 친명 대 친청에서 친명이야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공소 취소 다들 하자고 하는 판인데 내가 이름 뺐다가 어떻게 좀 곤란할 것 같아. 이런 의원들이 들어갔다가 당내 기구 됐으니까 나올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당내 구도에서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허무한 게 그럼 공소 취소를 당내 기구로 하든 아니면 의원 모임으로 하든 간에 거기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까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주장이라든지
인원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취소를 하는 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논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사실조사는 뭐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결국에 그 딱지만 붙이고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관세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국민들은 알아들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모임도 아니고 관세 모임도 아니고 공소취소 모임을 한다. 이러면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 입장에서도 지지 취소 모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꾸 그 소모적인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이슈로 자꾸 당을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누가 된다. 이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집권 여당이 딱 타이틀로 공소 취소 모임. 그것도 또 대통령 공소 취소 네. 모임 민감한 좀 오만하다고 비춰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작가께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일갈하셨죠.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로 미친 거죠. 조직적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아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법원 가기 전부터 이 사람은 언터처블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 지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기소됐는데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 삭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게 자기 순방할 때 재판 중지법 내니까 왜 그렇게 그거 문제다 하면서 왜 당이 협조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친명 쪽에서. 그럼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 삭제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통령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당내 기구냐 아니면은 원의 당내 기구가 아니냐 본질은 뭐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걸 넘어서서 사실상의 당 주도권을 놓고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말씀 따나 결국은 사실관계, 논리 이런 개발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세몰이죠. 결국은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선 지방선거보다는 전당대회를 겨누고 있고 나아가서 2년 뒤에 올 총선에 공천권을 두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뭐 한 2분 반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질문 드릴게요. 금품수수, 아들 편입, 취업 청탁 등 13가지 의혹 받고 있는 전 민주당 의원이죠. 김병기 의원이 경찰 수사 착수 2달 만에 의혹 불거진 지 5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자, 압수수색도 사실 늦게 가서 가봤더니 뭐 금고는 없어졌네, 뭐 휴대폰 비밀번호는 못 풀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또 전재수 의원이 있어요. 권성동 의원과의 형평성도 야권에선 제기되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역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기 힘든 겁니까? 근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사를 해가지고 더 나오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물살은 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단순히 여권이라서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강선우 의원 사건에도 연관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소환이 그때 늦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민주당이 워낙 국민의힘 덕분에 민주당이 여러 그 정치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야당복 있다? 네, 근데 그래도 국민들 지켜본다. 물론 김병기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또 경찰 입장에서 이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있느냐 이걸 국민들한테 좀 확인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김경 대변인. 이게 바로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까지 해서 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이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 좋은 호황기를 누리고 계신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라는 건 결국은 5만 원 쪽에 어떤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의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의 어떤 다툼이
가장 본질적인 거는 권력 구도에 있어서의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보다도 강성 지지자들 개딸의 어떤 그립감을 누가 지느냐 이 본질 그리고 1인 1표제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여러 상황들이 이제 결부되면서 네. 파는 지방선거와 그리고 또 8월에 많은 것들 앞으로의 2, 3년 동안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영신이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영신이.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약해지면서 영신이 마음도 초조하기만 한데요. 심한 당뇨로 저혈당 쇼크가 온 할머니는 이미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간병과 살림, 취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영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꿈은 잠시 멈춰서 있는데요. 영신이의 바람은 단 하나, 사랑하는 할머니와 조금 더 오래 함께 사는 것. 영신이와 할머니가 불안이 아닌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 제주도는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없는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5도, 전주 6도, 부산 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7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 16도, 제주 13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에서 6도 정도 웃돌며 낮 동안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이 오늘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킨 뒤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대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더 선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올해 성장률을 2%로 상향 조정했지만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와 용산 모두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오늘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하며 8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 연 첫 공식 행보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공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당장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선 어디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지금 대구 현지에서 민생 행보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봅니다. 한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많이 빡빡하실 텐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대구 어저께 가셔서 이틀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구 일정 좀 간략하게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내일 서문시장 말고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제 제가 대구에 와서 22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그 장소들을 한번 돌고요. 네네.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을 하셨던 서상돈 선생 자택, 그리고 이상화 독립운동가 이상화 시인의 자택을 들으면서 대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온 어떤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그 책임감을 다해온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기리는 그런 일정을 했고요. 결국은 그런 결과 이런 평가들을 잘못된 오해들을 하잖아요. 대구가 너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심지어는 수구다 이런 오해들을 봤는데 실제로 보면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라를 구하고 선각자로서 역할을 했던 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좀 배우기 위해서 어제 그런 일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치가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경제의 면에서 그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대구의 프랜차이즈 업체 젊은 사장님들 이분들과 오찬을 하고 간담회를 오래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대구가 희한하게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만 관에서는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 정치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이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대구에서 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안경 산업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안경이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그 네. 중심에 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직접 만든 곳에 두 곳을 찾아가서 그곳 사장님들과 대화하고 네. 그리고 제가 우재준위원과 함께 가서 거기서 안경을 서로 하나씩 맞추고 서로 얘기 듣는 그런 이 과정에 얘기 들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뮤지컬 관련해서 딤프 행사 네.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을 합니다. 네네. 그 의원들과도 대화하면서 대구에서 뮤지컬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편안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민심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네. 서울시장에서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서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그 상인들을 좀 응원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어제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가 과연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쫙 둘러보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민생 경제, 바닥 민심 이런 거를 청취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자, 어제 오늘 만나보신 대구 시민들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 대단히 답답해 하시고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양당 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이 너무 한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저분들은 제대로 진짜 보수와 대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이구동성으로 하셨어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해야지라는 아주 이 강한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게 제가 여조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 MBS에 나온 충격적 수치나 대구에서 나온 그런 지지도 같은 거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 맥락과 너무 일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지지해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네. 시민들이 훨씬 더 절실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시민들이 이런 거죠. 대구 시민들이 우리가 보수 정당이면 무조건 찍어주냐? 절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취지도 되고요. 그리고 네네. 아니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 양당 체제에서 보수를 네. 대변하는 정당이 이렇게 후치게 망가지는 게 맞냐? 우리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자, 아까 보수의 상징적인 곳 서문시장 내일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약간 좀 유치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서문시장에서 주요 정치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메라 앵글 잡기도 힘들 정도로 막 흔들리고 이런데 이게 너무 좀 썰렁하고 차분하다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자, 이번 방문 때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도 살짝 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상징성이 사실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사실 대구에 있어서의 3.1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네네.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 내지는 네. 보수의 민심을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기 가는 것이 거기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제가 한 이틀 다니면서 많이 이게 듣는 대구의 민심은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적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이거는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내일도 가서 상인들과 그거 나오는 시민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일정에 우재준 최고위원 동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 의원은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동혁, 한동훈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제명된 전직 대표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그래서 동행하는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 자, 내일도 아마 저 의원들 몇 분이 이제 같이 동행할 걸로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일각이란 표현에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그래요? 누가 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몇 명 안 되죠? 늘 그리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을 제소했던 그 무리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 안 되는 한줌의 세력들이 네. 마치 홍위병들이 뭐 누구를 찍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윤리위가 이상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죠. 저건 민주주의 공당의 행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원들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들의 뜻이면 저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일종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당을 사당화시키면서 이거는 당을 무슨 과거 게슈타포나 뭐 조선 노동당 형식의 이민재판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누구를 쳐내고 싶으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첫째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의 보수 정당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공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행동은.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네. 저도 이제 당시에 대선에서 마지막에 이 홍준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랑 저랑 붙고 그랬었죠. 네네. 그 즈음에 당에 소속되지도 않고 있었던 한덕수 옹립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 소속의 이름을 달고 한덕수 후보 옆에서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뛰었었어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전통시장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인들이. 게다가 보름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대보름을 앞두고 있죠. 예. 거기서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하나라도 좀 더 팔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라도 응원 드리는 게 그게 막을 일입니까? 저는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반발해서는 가처분 사건 첫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 요즘 법원의 어떤 흐름은 뭐 이게 정당 내의 일은 거기서 좀 해결해라. 이거 자꾸 법원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런 흐름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손쉬운 법적 절차는 아예 그냥 제껴두시고 안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씀하신 어떤 정당 내 절차라기보다는 네. 숙청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찍어놓고 그럼 고성국 씨는 왜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그냥 지금 장동혁 체제가 숙청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보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원이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을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뭐 예단하지는 않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내부 일부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그럴싸한 행동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점들 감안하면 저는 뭐 결정을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또 뭐 자기만 살려고 보수를 팔아넘긴다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를 좀 비난하기도 했다고 하고
한 대표님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냐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1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네. 지금? 자기만 사려고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란 말은 제가 한 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제가 장동혁 대표 향해서 한 말이죠. 한 전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은연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어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질문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를 이길 전략을 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보도가 봤는데 제가 보고 좀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던 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되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까? 저는 참 그걸 보고 이 당이 정말로 많이 망가지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당 망한다라고 지금 정말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여러 가지 진영적인 색깔들이 있잖아요. 논조가.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의 예외 없이 다 하나 그 지도부를 비판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잖아요. 아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죠. 이런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선거 앞둔 국민의힘 지금 석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거의 석 달 남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100일 좀 덜 남았네요, 이제. 예. 100일 안쪽으로는 들어갔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어렵고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 TK 지역 민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심장이라는 그 지역 유권자들 민심 어떤 게 어떤 부분이 결정할 걸로 보세요? TK 지역 민심의 향배는. 결국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상징이 전 대구 경북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기력하게 쪼그라드는 보수에서 맹주를 하겠다 이걸 바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의 대주주로서 보수가 힘을 얻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정말로 바라는 곳이 이 TK 그리고 TK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걸 누가 해낼 수 있느냐 어떤 세력이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라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시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러지 말라고 계속 TK 시민들조차도 당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네네. 그런데 그런 걸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더 윤석열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TK 시민들이 이걸 바라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한 지역의 맹주가 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주주 내지 보수의 대주주로서 이 전체를 발전시키길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질게 뻔한 길로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모두가 얘기하는데 그런 세력을 보고 어떻게 표를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이 나왔고요. 그 입장 발표에 놀랐다는 분도 많은데 그다음에 여기에 또 놀랐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제를 다른 걸 해요. 그것도 당 지도부나 이런 데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일종의 소란이랄까 격렬한 어떤 반대랄까 이런 거 없이 그 의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더 위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당 지도부만 욕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의원들이 무기력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불법 계엄 당연히 헌법에 반하는 거였고 부정선거론 같은 건 사실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되는 건 상식에 기반한 거고 이것에만 천착하면 전 기회 있다고 생각해요. 딱 세 가지 헌법, 사실, 상식. 상식. 네. 그것만 지켜도 지금 좋은 정치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이걸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의 움직임 같은 거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극단적인 소수가 목소리만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총회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 그분들도 다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착시 효과를 내면서 상황을 좀 더 나쁜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를 보면 이게 바로 잡혔을 때는 다수가 어떻게든 행동하면서 그 무리들을 밀어내고 제압하고 이런 경우가 역사가 발전했고 오히려 다수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으면 그런 무리들에게 먹혀버렸던 것이 역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함께 뭉칠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토크 콘서트 때도 그렇고 내일 서문시장에서 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누가 일각에서는 새과시라고 하는데 제명된 사람이 무슨 새과시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당 밖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일각에 있는 그 윤석열 노선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예요.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고 뭉치면서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이걸 바로잡는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놀랐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다른 길은 없고 그냥 이거 포기해야 돼.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시민들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의견을 표출하시고 바른 방향을 이끄는 정말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초미 관심사는 한동훈 전 대표님이 과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냐. 특히 어디에 출마하냐. 여기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였던가요? 어디 나갈지보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출마를 전제로 상황과 지역은 계속 보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의 어떤 처세술이나 정치인의 진로에 너무 관심을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좋은 정치를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걸 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는 그걸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제가 벌써부터 저를 쫓아내고 제가 돌아간다고 했던 그 당에서조차도 혹시 제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을 전략을 짜겠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나가겠다는 전제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하고 명분을 가진 정치를 하면 저는 그걸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아요. 정치공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공학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잖아요. 아주 기본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윤리위니 이런 걸 동원해서 이런 정치가 없었어요. 이재명 민주당도 안 그랬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조차도 비명 행사, 친명 공천할 때 공천으로 날렸지 이렇게 윤리를 동원해서 막 다 내쫓았습니까? 이건 정당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과 언론은 다 지적을 하는데 불구하고 나 몰라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뭉치고 말 거야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선택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시점에 어디를 출마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겠다. 끝까지 갈 거다. 이 기본 하에 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공학이 아니라 저는 보수 재건을 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보수 재건을 못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이 경우를
모멘텀으로 하고 과거를 끊어내면서 미래로 가야 해요. 네. 근데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과거를 얘기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엄, 탄핵, 부정선거론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를 못 갑니다. 왜 20% 안짝이 나오냐? 그러면 보수에 있었던 나머지 20% 이탈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또 이 중간으로 이탈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정치를 하고 견제를 하려면 이 제1당 쪽으로 이게 유입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노선을 취하는 계엄, 탄핵, 부정선거론에서 윤석열 노선을 취하는 정당으로는 그분들은 유입될 수가 없어요. 큰 벽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을 허물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 안짝 정당이 뭐라고 떠들어댄들 간에 네. 아무 견제도 안 됩니다. 법외국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2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 왜곡죄에 대해서 나치 KGB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하고 있는 그 숙청은 그거보다 나은가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말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법 왜곡죄 무슨 뭐 재판 소원죄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부당성을 야당이 목청을 높여봤자 이쪽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당내 민주주의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이제 막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가 통과됐고요. 예. 이게 약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수준과 국민에 대한 보호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 법 왜곡죄 이거 제가 한마디로만 설명하자면 네네. 판사들에게 네. 알아서 기어 이겁니다. 사법 개혁을 하면서 법원에서 무슨 권한 이런 거 다 무슨 얘기냐면 네. 너네 내가 원하는 판결 안 내놓으면 이걸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이 법은 그거예요. 알아서 기라는 법이에요. 딱 5글자로 말하면 그냥 알아서 기어내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이 도덕적인 그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대쪽에서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난 6개월이 아니라 그 연말까지 제가 지금 제명되기 전까지 예. 대여투쟁에 제가 선봉에 있었습니다. 네네. 네. 항소 포기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밤새 문제 제기했었고 네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런 문제에서 앞장섰거든요. 그 백혜령권도 그렇고 네. 론스타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앞장서서 싸웠는데 그때마다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는 민주당과 싸운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과 싸운 게 아니라 저를 발목 잡기 위해서 뭔가 계속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싸우는 무기 아닌가요? 이쪽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우리 쪽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 칼을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 저게 먹힙니까?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네. 거예요. 뭐냐면 그 우선순위가 네. 민주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저를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였잖아요. 더. 그렇다면은 우리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는 저를 싸우는 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의식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특히 법 왜곡죄는 한마디로 그냥 법관에게 그냥 알아서 기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법관의 신뢰와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 기대가 아주 송두리째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 저 법관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알아서 길 거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서 재판과 그 결과를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법 왜곡죄에 보면 이 사람들 해놓을 때 뭐 형사랑 민사만 대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럼 가사나 행정은 괜찮아요? 가사는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들이 영향받거나 민사나 형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정치인을 향한 소송이라든가 네. 뭐 이재명 재판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런데 가사나 이런 거에서도 이 사람들의 말처럼 이게 진짜로 이 상식적인 그거라면 다른 재판들은 왜 그걸 안 넣었을까요?
그거는 이게 이 안 자체를 뭐냐면 그 형법 개정안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행정, 가사, 민사. 그러니까 민사도 여기에 제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수정안으로서 형사 사건만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민사, 행정, 가사는 이 사람들 말처럼 왜곡돼도 괜찮나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거라면? 이건 그냥 네. 형사 사건으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상대편을 죽일 때는 형사 사건에서 세게 가야 돼? 네. 라고 그거 알아서 기어라고 하는 5글자의 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견제를 못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보수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견제를 못하면 나라가 후퇴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어떤 견제 능력이 있고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눈치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일이라도 신경 쓰나요? 자, 대표님, 그 아까 백경정 얘기하셨는데 오늘 서울 동부지검 세관마약 합동수사단이 활동 종료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사실무근이고 이로 인해 혼란 야기됐다. 이렇게 좀 약간 비난성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백혜룡 사건은 그거예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윤석열 봐주기 위해서 마약 사건 말아먹었다 이거거든요. 예예.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룡 제가 보기엔 아픈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 아픈 사람한테 칼 쥐어줬잖아요. 묻지마 칼부림하게. 그거 누가 쥐어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직접 저 사람한테 수사 맡기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렇게 무슨 검찰에서 무슨 뭐 백혜룡 욕하는 말을 자, 저는 그 검찰 결정문에도 이걸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백혜룡한테 그걸 시킨 사람도 비판을 해야죠. 근데 그런 비판은 안 들어있네요, 보니까. 자, 한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보수 재건 기치를 내거셨습니다. 한동훈 정치가 기존 보수 정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보수 진영의 정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보수 정치, 원래 진짜 좋은 보수 정치가 지향하는 바와 제 정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일각의 당권파들이 하는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니에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말의 신뢰를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바꾸면서 아주 이 뭐든 해도 된다는 저열한 정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수 정치입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중시하는 네. 원래 좋은 정치로서 보수 정치랑 같은 것이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기초한 그것을 중시하는 정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반도체 랠리에 6,300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네, 오늘 코스피 보고 사실 좀 주식 계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랠리에 힘입어서 단숨에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난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6,000선에 안착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6,300선까지 돌파하는 이게 파죽지세 흐름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의 핵심 동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과 국내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 때문인데요. 특히 간밤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이 681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이래서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증권가에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실적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바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불투명한 거버넌스였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수십 년간 지속된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조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이걸 반박하는 쪽에서는 어떤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가지고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업종이 이번 상법 개정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 특히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랑 지주회사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 기대가 좀 큰 기업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는 자사주를 약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LG화학처럼 대규모 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도 구조 개편이나 자사주 활용 방식이 바뀌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모든 기업의 주가가 특히 오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선 앞으로 3월 정기 주주총회하고 그 이후 실적 발표 과정에서 기업들이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금리 내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이게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는 보통 사실 경기가 나쁠 때 낮춰서 돈을 더 돌도록 유도하는데 지금처럼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고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 굳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로 크게 반등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여러 의혹, 한 13개 정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민주당이던 무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달 만에 그리고 수사 착수 2달 만에 좀 늦지 않나 감이 있는데 첫 조사를 받게 됐죠? 네, 맞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논란은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고 이후 정치자금, 취업 특혜,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5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 조사가 이어졌는데 김 의원의 본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아내와 차남, 측근, 전직 보좌진 등 관련 인물들을 먼저 조사해 왔습니다. 김 의원 본인을 조사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건데요. 김 의원은 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제기된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아까 뭐 몇 가지 혐의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이 중에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인 건데요.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지역 정치인 2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이고요. 이 밖에도 의혹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대표적으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개입 의혹이 있고 차남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의혹, 아내의 동작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한 13개가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골프장을 가보면 골프홀마다 있는 다양한 지형과 코스들 이게 창작물로 인정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뭐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코스가 많은데 뭐 약간 수긍이 가긴 가요. 근데 이렇게 대법원이 골프 코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삼은 셈인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골프 코스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작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물이다라는 건데요. 대법원은 골프 코스를 만들 때 설계자가 골프 규칙, 뭐 지형 조건, 안전성, 이용 편의 같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각 홀의 위치와 길이, 벙커와 그린 배치 등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선택과 배치가 단순히 누구나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뭐 골프존이나 스크린 골프요 그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스크린 골프 업계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스크린 골프 업체들은 실제 골프 코스를 디지털로 구현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네. 만약 골프 코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설계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뭐 앞으로는 실제 골프 코스를 스크린 골프로 구현하려면 골프장이나 설계사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네. 천안시가 3.1절 맞아서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해서 유관순 열사 기린 특별 뮤직비디오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떤 취지로 제작됐고 또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107주년 3.1절을 맞아서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현대기술로 네. 기리고 그 의미를 보다 친숙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이 됐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유관순 열사가 생전에 꿈꿨던 해방된 조국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요. 반면에 어떤 그 SNS 플랫폼에서는 유관순 열사 희화화한 AI 영상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유관순 열사가 방귀를 뀌거나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거나 로켓 형태로 변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한 장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인데요. 유관순 열사의 유족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훼손하는 행위는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봅니다. 김환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3위 거두고 우리 선수단 귀국했습니다. 그 성과 과제 짚어보겠는데요. 목표했던 톱10 진입은 못했어요. 근데 지난 베이징 대회보다는 또 좋았고 역시 메달 레이스는 쇼트트랙이 주도했죠.
네, 전통의 효자 종목 쇼트트랙.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빙상은 쇼트트랙, 설상은 스노보드라고 전망해 드렸는데 이번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 선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딱 예상하셨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목표대로 쇼트트랙은 금메달 2개 이상 딴다 그랬는데 금메달 2개 따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모두 7개의 메달을 따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징 때 금둘 은 5, 동 2개, 9개였는데 쇼트트랙하고 스노보드에 따져서 1개 더 많습니다. 10개. 그리고 순위도 14위에서 13위, 한 계단 올라가는데 쇼트트랙이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고요. 7번째 메달을 취득한 최민정 선수.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7개 가진 선수 유일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많은 메달을 가지게 됐고 1500m하고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김길리 선수, 이관왕 완벽한 거였기 때문에 차세대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하고요. 역경을 딛고 다시 계주에서 메달을 딴 심석희 선수의 부활. 그리고 남녀 계주가 또 메달을 따내서 전체적으로 쇼트트랙은 할 만큼 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캐나다가 워낙 강한 팀이었고요. 또 홈팀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았고.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캐나다하고 이탈리아보다 더 강한 네덜란드가 자꾸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그 틈바구니 내에서 아시아 최고의 성적, 일본과 중국 거의 메달 소식 못 들었는데 해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김길리 선수하고 10대 임종원 선수가 나타나면서 세대 교체도 무난하다. 대체적으로 쇼트트랙은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높은 점수네요. 진짜 보니까 이런 제목들 많이 뽑더라고요. 언론들이. 김길리 시대 개막. 네. 이제는 김길리 시대다. 플러스 그것도 갈등 관계였던 최민정, 심석희의 찰떡공조. 이것도 네. 또 감동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계주에서 심석희가 밀어줘서 2위로 가고 최민정이 밀어주되 김길리 선수가 1위로 나가는 장면, 3, 2, 1 올라가는 장면은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드라마로 쓰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아니까 더더욱 네. 그렇겠지만요. 자, 또 우리 김한수 기자께서 이제 예측하신 대로 김상겸의 깜짝 은메달 시작으로 스노보드 약진 대단했죠. 네. 사실은 김상겸 선수에겐 미안하지만 원래 이상호 선수와 네. 최가원 선수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김상겸 선수가 사실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이상호 선수보다 조금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만 37살, 우리 나이로 38, 39 되는 선수가 그 어린 선수들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날 뭔가 진짜 메달을 점지한다는 느낌? 본인이 좋아하는 그 설질에 본인이 좋아하는 기문의 그런 배치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그냥 블루라인에서만 탔어요. 다른 선수들 레드라인이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블루라인에 타서 은메달을 따서 블루보이라는 것도 얻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최가원 선수의 승리죠. 네. 1차 시도, 2차 시도에 실패를 했을 때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클로이 킴 선수를 이기고 3차 시기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여준 그런 하모니 승부도 승부지만 그 승자에 대한 예우 또 그리고 존경하는 선수에 대한 배려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강원도 일원에서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네. 최가원 선수는 부상 중이라 이 대회에 못 나갔는데 정말 유전자라는 게 무서운 게 오빠가 나가서 18세 이하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스노보드에 뭔가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DNA가 무섭긴 하구나 그런 느낌 받았고요. 고교생 10대 유승훈 선수 또 다시 체전에 가서 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스노보드가 약진을 했고 정말 이 친구들이 즐길 줄 아는 선수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당분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아쉬움이 남는 종목 중에 여자 컬링 캐나다만 이겼으면 4강 가는 건데 좀 아쉽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혜인 선수 피겨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톱10 진입한 다음에 네. 캐대현 저승사자로의 변신. 그래서 역시 한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온 문화의 전령사가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빙속. 네, 메달 날아올 만 했는데 하나도 따지 못한 게 아쉬운데 높아진 세계의 벽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스노보드 최가원을 클로이 킴이 네. 사실 국적도 다른데 네. 그러니까 한국 피가 있긴 있지만 네.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럴 수가 있나? 네. 다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3연패가 된다는 건 본인 레전드가 되는 건데 예, 본인의 그 한마디로 전설을 막은 선수인데 그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부상 중인 선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역시 스포츠의 세계에는 뭔가 좀 끈끈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 젊은 선수지만 약간 대가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고, 네. 자, 이 동계올림픽 여운이 이제 동계 패럴림픽으로 이어지죠. 네, 다음 달 7일 새벽입니다. 이제 동계 올림픽 폐막식이 벌어졌던 네. 이제 그게 그 베로나 아레나에서 이제 개막식을 열고 이제 패럴림픽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또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전 세계 59개국 약간 7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개 종목에서 56명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어요. 면면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그리고 만약에 낸다면 진짜 인간 한계의 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대표적인 선수가 평창 때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신희연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출전을 하고요. 컬링 믹스 더블에 출전하고 차게 되는 이용석, 백혜진조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메달권 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새롭게 나타난 그 정말 보면은 행복해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 노르디스키의 김윤지 선수. 네. 너무 밝으니까 이 선수는 정말 탁구의 신유빈 선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겹쳐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인 스키에서는 이제 활강 종목에 그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최사라 선수가 메달에 도전하거든요. 이 네 선수가 메달을 다 따주면 역대 최대의 메달인데 KBS 한국방송이 이제 지상파 단독 중계를 이번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는데 항상 그 패럴림픽의 영웅들 그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우리 뭔가 모티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출전 앞둔 야구 대표팀이요. 이번 주말에 모두 모이죠. 네. 네. 그 사실 지금 그 대표팀 본진은 16일부터 가서 오키나와에서 막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시범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 주장인 이정우 선수. 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외국인 선수로 합력하는 세이 위트컴, 저마이 존스, 그다음에 이제 데인 워닝이 27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고우석 선수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LA 다저스의 김혜석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 진짜 그 완전체 30명이 모두 모여서 이제 그야말로 도쿄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투수진의 가세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대표팀에는. 더닝 선수를 선발로 쓰느냐 아니면 선발 다음에 진짜 그 바로 포스트 개투로 쓰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잘 막아주고 또 고우석 선수가 이번에 정말 그 의욕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화끈한 마무리였는데 불펜으로서 멋지게 한번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 모인 선수들은 이제 일단 오사카로 옮겨서 오사카에서 오릭스 또 한신하고 연습 경기 3경기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3월 5일 체키호가 첫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잡아주고 7일 일본 이거는 한일전은 모든 걸 다 이겨야 되는데 야구가 조금 좀 아쉽긴 하고요. 3차전 대만 양보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4차전 호주를 이긴다면 뭐 전체적으로 2위까지 2라운드에 갈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타이완과 호주가 약간 좀 껄끄럽긴 합니다. 근데 가볍게 이겨주고 2라운드 가서 미국에서 경기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하나의 노시환 11년 총액 307억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대급 금액이죠? 역대급 금액이고요. 역대급 기간입니다. 11년을 묶어두겠다. 그 잠재력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네, 한화에서는 다른 팀에 뺏길 수 없다. 너를 11년간 묶어두고 대신 1년에 한 28억에서 30억 정도의 진짜 탄탄한 연봉을 주겠다. 심지어는 뭐 메이저리그 좀 갔다 와도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파격적인. 27년부터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시즌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 포스팅이라고 하죠. 그 포스팅 시스템에서 어떤 좋은 팀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가도 된다. 메이저리그 가서 물론 이제 뭐 한화에선 그럽니다.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좋지만 한화에서 홈런 매년 3-40개 쳐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선수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한화라는 팀이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노시환 선수 나이가 25입니다. 11년이 지나도 36살. 어제 이제 최용호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최용호 선수가 지금 44살이거든요.
36살에 돌아와도 거기서 10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네,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선수는 몸 관리를 잘해서 사실 40까지는 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FA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모르겠어요. 최소 4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노시환 선수는 당분간 특별하게 메이저리그를 가지 않는 한 한화를 떠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한국 축구. 자, 올해의 선수가 과연 누구였을까 선정을 해봤더니 손흥민을 제치고 이강인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8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10번은 채워야지. 네. 이 정도 레전드 선수가 나왔으면 10번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난 24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어워드를 주면서 KFA라고 어워드를 주면서 선정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1위,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2위, 그리고 그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면,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아까 김길리 시대 얘기했는데 네. 축구는 이제 이강인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01년 동갑내기인 오영규 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영규 선수가 튀르키예 가서 형제의 나라에 가서 거의 지금 뭐 전설이 돼가고 있어요. 예. 가자마자 개막전 3경기에 연속골을 넣었고 3번째 골은 정말 야구의 홈런같이 거의 속도도 비슷했어요. 122km.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의 그 베시타스 팀에서는 거의 뭐 전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포탄인데 포탄 네. 122km면 그죠? 네, 근데 그 터키에서 이게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예전에 그 하미 그 만드랄라라는 선수가 160km를 차서 넣었다고 해요. 이게 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전설이 소환되면서 그 베시타스에서는 오영규 선수가 당분간 떠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 손흥민의 LAFC 가볍게 북중미컵 16강 진출했죠. 네, 1차전 보신 분들 그랬잖아요. 뭐 저기 그 한 골 넣고 네. 어시스트를 해스트릭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만만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팀도 이제 그렇게 질 수 없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나서서 골은 못 넣었지만 공수를 조율하면서 잘 그 반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둬서 뭐 전체 스코어 7대1이거든요. 그래서 3연승을 달리면서 일단 북중미컵 16강에 너무나 가볍게 진출을 하고 부상도 안 당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8강도 쉽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말 챙겨볼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모처럼 프로배구 봐주시면 좋은데요. 네. 남녀부 1위가 같은 날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내일인데요. 대한항공은 지금 계속 그 현대캐피탈과 1위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남자 2강 체제에서 뭐 과거의 명가인 삼성생명을 꺾고 계속 이렇게 현대캐피탈과 2강 체제를 유지하느냐. 여자부에서는 도로공사가 지금 선두인데 현대건설, 흥국생명하고 3파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정관장을 이겨줘야 네. 이 3파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등들이 과연 잘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지 뭐 그래야지만 호쾌한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배구 한번 주목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배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the Dream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